믿을 수 있어. 미국 땅 한복판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일하던 현대차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이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 그들은 불법 이민자도 아니고 스파이도 아니야. 대부분은 석 박사 출신의 기술자들이고 우리나라의 산업과 국격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야. 그건 알고 있어. 하지만 미국 측은 노동비자 위반과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밝혔잖아. 법적인 절차였다는 거지. 법적. 한밤중에 공장에 들이닥쳐서 방호복 입은 여직원을 화장실에서 끌어내 수갑 채우는 게 법이야. 수사라면 절차가 있어야지. 이건 법이 아니라 협박이야. 정확히 말하면 외교 전쟁의 서막이야. 그렇게까지 해석해도 돼? 워싱턴이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하는 건 사실 이상하긴 해. 혹시 우리 반응을 떠보려는 건가? 딱 그거야. 이건 시험이자 메시지야. 한국이 얼마나 강하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지. 우리가 침묵하면 다음엔 300명이 아니라 전체 산업이 범죄자로 몰릴 거야. 일본이 1980년대 당한 거 기억 안 나? 소니, 도시바 제품 공항에서 압수되고 기술 유출 누명 쓰고 결국 플라자 합에 강요당했지. 그 이후 일본은 기술력도 자존심도 꺾였어. 하지만 우리는 그때 일본과 다르잖아. 반도체, 2차 전지, 방위산업 기술에서 세계 선두고 미국은 정치도 혼란스럽고 공급망도 위기잖아.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침몰하는 제국은 주변을 같이 끌어내리지. 이 사건 직전에 어떤 뉴스가 있었지? 한국이 유럽과 아세안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70% 돌파, 그리고 며칠 뒤에 한화, 현대, LG 협력업체 직원들 대거 체포. 우연일까? 절대 아냐. 계획적 보복이고 한국 브랜드를 겨냥한 심리전이야. 그렇다 해도 우리가 너무 강하게 대응하면 동맹이 무너지지 않을까? 아직도 주한미군도 있고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도 유지돼야 하고. 바로 그 동맹이 지금 우리 발목을 잡고 있어. 미국 해구산, 안보협력, 다 좋지. 그런데 묻자. 우리 국민 300명이 수갑을 찼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동맹이 과연 진짜 동맹인가? 캐나다가 멍한저우 체포했을 때 중국은 즉시 캐나다인을 체포했지. 냉혹했지만 그게 바로 국민을 보호할 줄 아는 국가의 반응이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거야? 주미 대사를 소환하고? 운해 제소하고? 아니면 더 은밀한 방법으로? 외교적 항의만으론 부족해. 오는 속도도 느리고 실효성도 약해. 우리는 다층적 대응이 필요해. 외교, 경제, 그리고 기술. 특히 미국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분야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해.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야. 하지만 워싱턴이 우리의 분노를 실감할 수 있는 비대칭적 무기가 지금 필요해. 혹시 K-스타어버리커를 말하는 거야? 그 레이저 무기? 맞아. 미국이 아직 모르는 혹은 알면서도 두려워하는 그 무기. 그건 탄두보다 빠르고 위성보다 정확하고 미사일보다 더 조용하지. 전장에 쓰기 전에 한번 보여줘야 해. 우리가 기술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그래. 그렇다면 정말로 정부가 K-스타어 브레이커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명백한 전략 무기야. 국제사회에서의 반응도 무시할 수 없잖아. 레이저 무기를 실전급 수준으로 전개한다면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도 반발할 텐데. 정부는 이미 움직였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지만 청와대 내부, 정확히 말하면 국가안보전략실과 산업기술보안처가 공동으로 비상산업기술위기 대응계획을 발동한 시점에서 게임은 달라졌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외교로만 수습할 수 없는 국가안보 사안이야. 그리고 이 사안을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곳은 딱 하나, 바로 한화 방산본부야. 하나가 이런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이유는 뭔데? 삼성이나 현대처럼 글로벌 기업들도 있지만 왜 유독 한화에 모든 시선이 쏠리는 거지? 하나는 단순한 방산 기업이 아냐. 그들은 지난 8년간 K 방어체계의 핵심, 정확히 말하면 고에너지 지향성 무기, 즉 레이저 기반 무기 개발의 선두주자였어. KF-21과 연동 가능한 KHL 시스템, 드론 요격용 라이트 버스터 시리즈, 그리고 비공개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던 K-스타어 브레이커 프로젝트까지. 특히 K-스타어 브레이커는 기존 레이저 무기의 단점인 고열 지속성과 에너지 효율 문제를 극복했단 말이지.
이건 미국조차 아직 안정화 못한 기술이야. 그런데 그런 무기를 지금 전개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 판단일까? 자칫하면 우리가 먼저 군사적 긴장을 일으켰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 미국은 언제나 그렇게 언론전을 펼쳐왔잖아. 그래서 서울은 무력 시위가 아니라 기술 주권 시연이라는 프레임을 채택한 거야. 이번 조치는 군사 도발이 아니라 국가 산업기술 주권을 침해받았을 때 우리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가졌음을 선언하는 의식이야. 하나는 절대 직접 타격을 가하지 않아. 오히려 전 세계 언론과 투자자 앞에서 시연 형식의 반응 실험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겠지.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단 하나야. 미국이 지배하던 위협의 언어, 이제 한국도 구사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까?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들은 우리가 만든 질서를 한국이 뒤엎는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그게 바로 핵심이야. 지금까지 한국은 늘 질서에 순응하는 나라였지. 미국이 만든 게임판에서 열심히 뛰면서도 결국 마지막 룰은 그들이 정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룰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게 된 거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말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더 이상 테이블에 앉기를 구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K-스타어 브레이커를 선보이려는 거야? 무력 시위도 아니고 단순한 시연도 아니고 그 중간 지점에서 어떤 연출이 가능할까? 이미 계획은 들어갔어. 서해 상공국제공역에서 진행될 복합전자기 기반 표적 분석 실험이라는 명목으로 준비되고 있지. 표면적으로는 탄도모사체의 항적 반응 실험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타우러스 모사체를 초정밀 레이저로 분해시키는 장면을 공개하는 쇼가 될 거야. CNN이 중계하든 로이터가 보도하든 상관없어. 서울은 이제 그들의 시선 앞에서 스스로를 정의하겠다는 각오야. 근데 그 정도 기술을 시연하면 주변국들, 특히 일본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거야. 자위대가 레이저 요격 기술 개발 중인데 만약 우리가 먼저 상용화하게 되면 그게 바로 포인트지. 일본은 추격자로 남게 될 거고 우리는 기준선이 되는 거야. 그리고 미국은 하나 없이는 이젠 태평양에 전진 배치된 미사일망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몰라. 왜냐고? 우리가 가진 레이저는 단순한 방어무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위협 체계를 무효화시키는 전술적 무력화 도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전쟁이 아니라 기술 선언이야. 그래도 외교적 파장은 피할 수 없을 텐데. 피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구시대야. 지금은 맞서서 프레임을 장악하는 자가 주도권을 쥐는 시대야. 우리가 당한 사건은 단순히 300명의 체포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모욕이고 산업에 대한 공격이야. 그에 상응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기술로 답해야 해. 말로 설명하지 말고 광선으로 이해시키는 거야. 작전명이 내려왔어. T-레이저. 외교부 문서에도 국방부 자료에도 안 나오는 극비 이름이지. 해석은 간단해. T는 티파용가이행, 즉 태평양이고 레이저는 말 그대로 우리 기술의 심장. 의미는 명확하지. 태평양에 배치된 미사일망을 레이저로 침묵시키겠다는 메시지야.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들의 무기 체계를 구시대 유물로 만들어버리는 전략.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태평양 미사일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괌, 하와이, 오키나와, 알래스카. 그건 단순한 방어망이 아니라 전 세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축이야. 아무리 레이저가 강력해도 이 모든 걸 동시에 무력화하는 건 누가 그걸 동시에 무력화하겠다고 했어. 핵심은 심리야. 전체를 건드릴 필요도 없어. 단 하나만 보여주면 돼. 하나의 레이더, 하나의 요격 시스템, 하나의 지휘 체계를 순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그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 레이저의 위력은 발사 자체보다 그 존재만으로 압도하는 상징성이 있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는 이미 고에너지 레이저를 공중 운용하는 기술을 확립했어. K9 차세대 자주포의 모듈로 탑재한 시연은 이미 끝났고 지금은 해상 전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곧 실험 장소로 알려진 동해 태평양 접경 해역에 레이저 실험선 한 척이 등장할 거야. 형식은 해양 센서 실험이지만 실제로는 미 해군의 작전 구역을 스치듯이 지나가며 F-35 통신망을 일시 마비시키는 시연이 준비 중이야. F-35 통신망? 그건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잖아. 만약 그런 사소한 장난만으로도 장애가 발생한다면
미국 내부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겠는데? 정확해. 그게 바로 의도야. 미국은 지금껏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냐면 그들은 항상 보는 쪽이었거든. 하지만 이번엔 다르지. 한국은 보이지 않게 공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걸 공개하지 않고도 감지되게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심리전의 본질.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는 핵보다 더 치명적이야. 근데 그걸 너무 자극적으로 보이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불안해할 텐데. 특히 중국은 동북아 균형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져야 해. 우리는 특정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술의 독립성을 선언할 뿐이다. 중국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 오히려 그들도 이 기회를 통해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난 기술 동맹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거야. 사실상 K-스타어 브레이커는 군사무기가 아니라 신기술 외교 카드가 될 수도 있어. 신기술 외교 카드. 굉장히 도발적인 개념이긴 하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그냥 두고 보진 않겠지. 뭔가 반응이 나올 거야. 이미 나왔지. 미 국방부 산하 DRPA가 급하게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재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 이건 명백한 신호야. 그들이 레이저 시대의 도래를 인정했고, 그 선두주자가 자신들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실에 전략적 충격을 받고 있다는 뜻이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 패권이 흔들리는 순간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의 국제 질서에서 한국의 위치는 기술 중립국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 제국인가?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중립도 제국도 될 수 있어. 다만 확실한 건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해서 쓰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선언하고 통제하는 국가로 올라섰다는 거지.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이 T-레이저 작전이 될 거야. 미국이 세계를 조종하던 방식, 즉 위협의 논리, 군사력의 상징, 그 모든 걸 단 하나의 광선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 이제부터는 한국이 테이블을 뒤집을 차례다. 결국 그날이 왔네. 서해 북서쪽 국제공역, 정식으로는 광역전자기 파동 반응 실험 구역에서 외부에는 단순한 항적 분석 실험이라 알려졌지만 실상은 뭐였지? 단 2초, 2초 만에 고속 표적체가 대기권에서 증발했어. 그것도 로켓 모사체가 아니라 실제 미군의 JSSM 모델과 유사한 구조체였지. 핵심은 어디서 맞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녹였느냐야. 지면에서 40km 상공, 마하 4로 비행 중이던 목표를 무음 상태에서 고열 플라즈마 코어로 직접 분해. 그 어떤 미사일 요격 시스템도 이 속도, 이 정밀도, 이 에너지 밀도를 재현하지 못해. 그런데 이 실험 영상, 왜 하필 전 세계 언론에 그대로 공개됐을까? 그건 분명히 정부가 흘린 거지. 맞아. 정확히 말하면 흘린 게 아니라 보여준 거지. 이건 무기 실험이 아니라 전략적 언어야. 우리는 총 한 방 안 쐈어. 그러나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전부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지. 한국이 핵도 위성도 없이 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새 언어를 가졌다는 걸 모두가 목격했기 때문이야. 이건 무력이 아니라 상징이야. 미국이 핵실험으로 전략적 위신을 세웠다면 한국은 레이저 시연으로 세계 질서를 조율하는 존재로 떠오른 거지. 하지만 미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 이건 그들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일까? 아니면 안에서 무언가 갈등이 있다는 걸까? 둘 다. 표면적으론 침묵. 그러나 내부에선 패닉이 돌아다니고 있어. 이미 미국 방산업체 주식이 하루 만에 13% 증발했고, 유럽 언론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 독점에 금을 냈다고 보도했어. CNN조차 A beam of silence solves new deterrent shocks the Pentagon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지. 그 정도면 미국 내부에서도 군사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겠는데. 특히 괌이나 하와이에 배치된 시스템들이 이제 노출 위험에 처한 거잖아. 그래서 이번 시연이 더 무서운 거야. 한국은 실제 미군 기지를 공격하지 않았어. 대신 똑같은 구성의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녹여버렸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거야. 내일 내 시스템이 멈출 수 있다는 공포. 그게 진짜 전략 무기의 조건이지. 그럼 이제 한국은 본격적인 군사기술 초강국으로 인정받는 건가? 아니면 아직은 전시 효과일 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건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야. 미국조차 지난 20년간 고에너지 무기를 실전화하지 못했는데 한국이 그걸 시험만이 아니라 전개 가능 시스템으로 설계까지 마쳤다는 건 단순한 쇼가 아니야. 게다가 케이스 타워 브레이커는 단일 무기 시스템이 아니라 전략 패키지야. 통신, 정찰, 전자전, 열감지 회피까지 포함된 복합 전장 네트워크거든. 우리가 전장을 통째로 리셋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외교적 파장이겠네. 미국뿐 아니라 주변국, 특히 일본은 민감하게 반응할 거고, 중국도 이걸 기술 패권 도전으로 인식할 텐데. 이미 반응 왔어. 일본 방위성이 긴급 회의를 열었고 자위대는 전술적 긴장 상태를 유지 중이야.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중국이지. 겉으로는 무반응이지만 베이징의 외교 채널을 통해 기술 교류 제안이 들어왔어. 뭐야? 겉으로는 한국을 견제하지만 속으론 우릴 새로운 기술 동맹 상대로 보고 있다는 뜻이지.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아? 핵무기의 아버지라 불리던 오펜하이머가 말했잖아.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만든 파괴의 언어가 아니라 한국이 만든 비폭력의 빛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어. 맞아. 미국은 지금 자기들이 지배해온 전략 언어를 한국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공포하고 있어. 핵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파괴는 확실했지. 그런데 레이저는 눈앞에서 보이고 파괴보다 더 무서운 무력화를 보여줘. 오펜하이머의 핵은 세계를 떨게 만들었지만 케이스 타워 브레이커의 빛은 세계의 전략 마비를 불러오고 있는 중이야. 그럼 미국 내부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 외교는 침묵, 언론은 분석, 군부는? 혼란이야.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은 이 사안을 미중 갈등보다 우선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지정했고 CIA는 대한민국의 기술적 독립은 미국 전략무기 체계의 대체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어. 특히 미 본토에 있는 전략지휘센터 STATCOM 내부에서는 괌, 오키나와, 하와이 미사일 방어망을 디지털 리던던시 체계로 전환하자는 안건이 올라왔지. 케이스 타워 브레이커의 한 방이 물리적 타격은 없어도 네트워크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들도 인정한 거야. 무기보다 더 무서운 건 무력감이야. 미국이 지금 느끼는 건 그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는 감각. 전통적으로 강자였던 나라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전략적 무력증. 정확해. 지금 미국은 총도, 돈도, 언론도 먹히지 않는 상대를 만난 거야. 한국은 전통적 무력 도구를 쓰지 않았어. 대신 빛, 전자기파, 정밀 계산된 시간과 각도를 무기로 썼지. 전쟁은 안 했지만 지배구조는 흔들렸어. 오펜하이머는 죽음을 말했지만 지금 한국은 기술적 침묵으로 모든 전략 구조를 뒤집는 중이야.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까? 역공, 정보전, 혹은 기술전쟁으로 되갚으려 할 텐데. 물론 시도하겠지. 실제로 미 정보기관은 지금 한국 방산기업 네트워크를 분석 중이고 사이버 정찰팀이 가동됐다는 정황도 있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 먼저 움직이면 정당성을 잃는 구조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전 세계는 케이스 타워 브레이커를 방어 기술로 인식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 인식은 서울이 치밀하게 설계한 결과야. 우리는 공격하지 않았고 사람을 해치지 않았고 국경도 넘지 않았어. 그런데 미국이 먼저 행동하면 도발국은 미국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미국은 전통적 수단 외에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 협상, 경제 보복, 아니면 그래서 지금 미국은 포위 전략을 꺼내들었어. 일본, 호주, 필리핀과 연쇄적으로 군사협의를 재개했고 태평양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준비 중이야. 이름은 퍼시픽 리질리언스. 표면적으로는 동맹의 억지력 강화지만 실제 목적은 명확하지. 한국을 고립시키고 케이스 타워 브레이커의 확산을 막는 것. 그런데 이건 도리어 역풍 맞지 않을까? 미국이 연합훈련을 벌이면 벌일수록 전 세계는 묻겠지. 대체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위협적인가? 그건 결국 미국 스스로가 케이스 타워 브레이커의 전략적 위상을 인증해주는 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이중적인 목소리가 나와. 일부는 정밀 제한 협상을 추진하자고 하고 일부는 기술 제재를 주장하고 있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 이제 기술로 미국을 이겼다는 서사를 세계에 보여줬다는 사실이야. 게임은 이미 달라졌어.
이건 누가 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눈을 마주치게 하느냐의 게임이야. 그리고 지금 그 눈빛은 서울이 먼저 보내고 있는 거고. 그래. 워싱턴은 아직도 방어 체계를 재검토하며 움직이고 있지만 서울은 이미 다음 단계를 보고 있어. 미국이 자신들의 전략 무기를 들고 외교장에 나왔던 것처럼 이젠 한국이 K-스타어 브레이커라는 전략 기술 외교 카드를 들고 세계를 설득할 차례야.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도구야. 오펜하이머의 유산은 죽음을 불렀지만 서울의 빛은 패권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어.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워싱턴 내부 보고서에는 K-스타어 브레이커 쇼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 9.11 이후 처음으로 미 본토 전략사령부가 사이버전이 아닌 기술적 위신에 의한 체계 붕괴 가능성을 검토했대. 총성은 없었는데 미국은 이미 심리적 항복 직전이라는 뜻이지. 그게 바로 지금 상황의 본질이야. 서울은 전쟁을 벌인 적이 없어. 단 한 발의 포격도 없었고 국경을 넘지도 않았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 안보의 기반이 흔들렸다고 느끼고 있어. 왜냐? K-스타어 브레이커가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그건 패권의 도구를 상대에게 뺏겼을 때 느끼는 깊은 불안이었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보다, 한국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두려워하는 중이야. 그 두려움은 지금 어떻게 표출되고 있어? 군사 대응? 경제 보복? 표면적으로는 조용하지. 하지만 이중작전이 진행되고 있어. 첫째, 워싱턴은 일본을 앞세우기 시작했다. 자위대는 동해에서 감시작전을 확대했고, 일본 방위상은 한반도의 전략무기 배치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지. 둘째, 미국은 한국산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를 재검토 중이야. 특히 반도체 장비, 정밀 기계 공정, 항공 소재 등에서 수출 허가 연장을 보류하고 있어. 셋째, 외교 채널을 통한 비공식 경고. 한미 전략대화에서 신기술의 비확산 원칙을 운운하며 사실상 K-스타어 브레이커의 확장 제한을 요구했지. 하지만 서울이 그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리 없지 않나?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오히려 정면 돌파 쪽에 가깝잖아? 그래서 서울이 택한 건 침묵 전술이야. 대응도 하지 않고 해명도 안 해. 그 대신 딱 하나, KAI와 하나가 함께 개발 중인 새로운 고정밀 전송 시스템 관련 특허를 국제 공개로 전환시켰어. 이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야.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기술은 확산될 것이다. 막고 싶다면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근데 이런 식의 기술 확산은 러시아나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지 않아? 특히 중국은 자기들 체계가 한국 기술에 종속된다는 느낌을 극도로 꺼리는데. 흥미로운 건 바로 그 점이야. 중국은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지난주 칭화대 소속 전략연구원이 서울을 방문했고, 베이징 외교부는 기술 주권은 모든 국가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지. 이건 비판이 아니라 사실상 인정과 탐색의 수사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 지금의 한국은 과거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기술 추종국이 아니라 양측이 탐색하는 전략 기술 리더로 변했다는 걸. 그럼 결국 미국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주변국을 동원해 전선 외교를 벌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네. 맞아. 그래서 최근 미국이 NATO 확장 구상에 한국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 같은 규칙을 공유하자는 명분 뒤에는 같은 제한을 받자는 압박이 숨어 있어. 한미일 동맹의 군사틀은 이미 견고하지만 기술 패권 구조에서는 한국이 동맹이자 변수라는 이중적 입장에 놓인 거야. 워싱턴은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지금 상황은 총성이 없는 전쟁이야. 핵무기, 미사일, 전투기 하나 없이도 벌어지는 질서 재편의 전장이란 말이지. 정확해. 그리고 그 전장에서 지금 가장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미국도 중국도 아니야. 서울이야. 그들은 전쟁을 벌이지 않고 전장을 설계하고 있어. 그들은 외교 문서를 쓰지 않고 기술 특허로 대화를 시작했어. 그들은 병력을 전개하지 않고 광선 하나로 세계의 전략 지형을 재구성하고 있지. 그리고 지금 그 누구도 쏘지 않았지만 워싱턴은 벌써 무너지고 있었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돈이 먼저 도망쳤다. 지금 월가에서 빠져나간 자금 규모가 보도된 것만 2120억 달러야. 기술주, 방산주, 심지어 미국 국채까지 줄줄이 매도세. 왜? 이유는 하나.
K-스타워 브레이커의 한 줄 영상이 시장의 신뢰를 부숴버렸기 때문이지. 맞아. 시장은 군사적 충돌보다 질서가 흔들리는 걸 더 두려워해. 한국의 레이저가 명중시킨 건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안정성이라는 환상이었지. 투자자들은 깨달은 거야. 아, 더 이상 미국만이 기술 패권을 쥐고 있는 시대가 아니구나. 그 순간 달러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었고 미국 방산주는 더 이상 믿음의 주식이 아니게 됐어. 그럼 지금 월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어? 단순한 조정이야? 아니면 장기적인 이탈 조짐이야? 완전히 구조적 이탈이 시작된 거야. 골드만삭스는 내부 보고서에서 한미 기술 갈등 장기화 시 미국 방산 산업의 수익 구조에 지속적 타격 우려라고 밝혔고, 블랙록은 일부 방산 ETF 비중을 축소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랍에미리트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의 차세대 에너지 방산 기술에 대규모 투자 검토에 착수했다는 게 시장에 알려지면서 돈의 이동이 예상에서 현실이 된 거지. 근데 이건 단순한 금융이동을 넘어서 국가 전략의 이동까지 예고하는 거 아니야? 바로 그거야. 돈은 늘 먼저 움직이지. 서울이 보여준 단영, 2초의 빛이 단지 군사력을 입증한 게 아니라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거야. 그리고 그 확신은 지금 자본의 파노라마처럼 이동 중이야. 한국의 방산기업 주가는 폭등했고 2차 전지 에너지 레이저 정밀 제어 부문은 연일 상한가야. 반면 미국 내 첨단 방산부품 협력업체는 기술 이전 중단 우려로 채무불이행 경고까지 받고 있지. 이 정도면 미국은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겠네. 특히 정밀 유도, 고출력 배터리, 열센서 부품 같은 핵심 부품의 대부분은 한국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미국은 너무 늦게 깨달았어. 현대 모비스와 하나시스템, 심지어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계 부문까지 이미 미국 방산기업과 비공개 협력 관계로 엮여 있었던 걸 뒤늦게 조사 중이야. 지금 미 국방부는 이 부품을 교체하라고 지시했지만 시장에선 이렇게 반응하지. 그럼 뭘로? 중국 것도 못 쓰잖아. 유럽은 느리고 비싸잖아. 그럼 누가 있지?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런데 서울은 오히려 지금 공급망을 더 조이고 있어. 전략물자 지정, 기술 수출 통제 강화, 외국 자본 심사 강화까지. 완전히 미국의 수단을 거꾸로 역이용하는 분위기야. 그건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야. 한국은 지금 공급망이 아니라 기술의 무기화를 하고 있는 중이야. 미국은 그걸 이미 20년 전부터 해왔지. 하지만 지금 그 무기화 기술을 한국이 압도적으로 리드하니까 이젠 미국이 그 전략을 당하는 입장이 된 거야. 미국이 결국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아섰다. 서울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우회적 봉쇄 전략을 꺼내든 거야. 표면상으로는 동맹 재정비라는 명분을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기술, 안보 연대를 흩뜨리려는 시도지. 맞아. 워싱턴은 서울 고립화 작전을 벌인 거야. 동아시아 각국과 연쇄 협정을 체결하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의 기술 공급망 조항을 급하게 삽입했지. 게다가 일본과는 공동 미사일 방어 실험을 확대하고 필리핀, 베트남과는 군사 협력을 대폭 강화했어. 외형만 보면 마치 미국이 서울을 비공식 봉쇄선으로 둘러싼 듯 보이지. 문제는 그 작전이 생각보다 너무 조잡했고 시대착오적이었다는 점이야. 그게 흥미롭지. 한국을 포위하려 했는데 오히려 포위된 건 워싱턴 자신이었어. 왜 이렇게 된 걸까? 이유는 간단해. 지금 미국이 쓰는 전략은 냉전식 모델이야.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너를 고립시키겠다는 방식. 하지만 2025년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각국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유지하되 기술 패권은 한국과 연결하고 싶은 게 진심이야. 한국은 지금 양다리 국가들의 중간 허브야. 미국은 줄을 세우려 했고 한국은 그 줄을 엉키게 만들었지. 게다가 서울은 이 공격을 기술 독립에 대한 침해로 프레임화했잖아. 덕분에 국제 여론이 놀랍도록 빠르게 한국 편에 서기 시작했어. 맞아. 독일, 핀란드, 이스라엘, 캐나다의 일부 언론은 미국이 1980년대 일본을 굴복시킨 방식으로 한국을 길들이려 한다는 논평을 내놓았고, EU 내부에선 K-스타워 브레이커 관련 기술이 NATO 수준 방어 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 필요라는 보고서도 나왔어. 이건 단순한 기술 인정이 아니라
지정학적 기회 탐색이야. 다들 눈치챈 거지. 미국이 서울을 통제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자. 중국은 어때?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분명히 뭔가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잖아. 중국은 조용히 움직이는 중이야. 최근 한국산 레이저 부품에 대한 수입 검토가 시작됐고, 상하이 첨단기술 전시회에선 한화의 위성 광통신 기술이 초청되었지. 베이징은 지금 K-스타어 브레이커 기술을 직접 가져가는 대신 그 주변부를 흡수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어. 그들은 중심은 못 가져가도 주변 파편만으로도 미국을 견제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본 거야. 그럼 미국의 서울 봉쇄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 정말로 실패로 끝난 거야? 실패 그 이상이야. 이번 작전은 미국이 자신이 더 이상 유일한 조율자가 아니라는 걸 전 세계에 자백한 사건이었지. 서울을 봉쇄하려 했던 미국의 시도는 결국 우리는 기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선언으로 끝나버렸어. 이건 패배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야. 통제력 상실은 곧 패권의 끝을 의미하니까. 이 상황에서 서울은 어떻게 움직였지? 맞불을 놓았나? 아니면 조용히 넘겼나? 서울의 반응은 놀라울 만큼 정교하고 무자극적이었어. 외교부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고, 대신 산업부와 과기부는 세건이 기술 자율 확산 선언을 발표했지. 핵심은 이거야. 우리 기술은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의 번영을 위한 인프라야. 그 말은 곧 우리가 기술로 압박하진 않지만 접근하려면 조건이 있다는 것. 모든 게 조용했던 72시간. 아무 미사일도 발사되지 않았고 아무 함대도 이동하지 않았어. 그런데 한밤중 일본 열도 상공에서 이상한 전파 간섭 현상이 발생했고 대만 해역에서 드론 항법 오류가 보고됐어. 동시에 필리핀 북부 해역에서도 미군 무인 정찰기에 통신이 수초간 끊겼다고 하지. 그게 바로 서울의 반격이 시작된 신호야. K-스타어 브레이커의 비치더는 단일 발사 장비가 아니라는 걸 서울은 지금 시위하고 있어. 그동안 비공식이었던 한화 KIADD 간 공동 개발 프로젝트, 차세대 정밀 고출력 위성 레이저 통제망 구축 계획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낸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은 레이저를 발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깔기 시작했다. 진짜로 레이저 방패를 만든다고? 이게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건가? 공상과학은 이미 지나간 개념이지. 서울은 이번 주 세계 최초로 통합 위성지상 레이저 연동체계의 1단계 가동을 선언했어. 정확한 명칭은 광응답 자율방위 체계 LISH, 라이 베이스트 인터그레이티드 실드 포 행율 월드. 처음 듣는 이름일지 몰라도 이건 전략적 선전포고와 다름없어. 공식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어. LISH는 동부가 전체 항공 해상 경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자기 기반 유도 위협을 사전 감지하고 비접촉 레이저 방해를 통해 무력화한다. 이 말은 곧 서울이 미래의 전쟁을 지금 여기에 구현했다는 뜻이잖아. 공격은 없지만 유도되지도 않는 미사일. 전파는 살아있지만 궤도가 왜곡되는 항공기. 한마디로 전장을 허공 속에서 고장나게 만든다는 말이네. 맞아. 서울이 지금 장악하려는 건 영토가 아니라 영역이야. 그 영역은 땅이 아니라 공기, 전파, 열, 궤도야. 우리는 그걸 광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울이 명백히 그 위에 있다. 그리고 이 광망은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니야. 이건 심리적, 경제적, 전술적 영역 장악의 시작이야. 그럼 미국은 당장 대응하겠네. 특히 위성망 관련해서는 자국 우위가 무너지면 전체 작전 능력이 붕괴되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성 블랙아웃 시나리오를 다시 꺼내들고 있어. GPS, 군사 정찰위성, 통신위성 모두를 교체 혹은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급해졌지.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하드웨어 교체로 해결되지 않아. 서울의 광망은 기계와 기계를 겨루는 게 아니라 오차를 만드는 기술이거든. 타겟을 못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타겟이 틀리게 보이도록 하는 거지. 이건 물리적 방어가 아니라 인식 자체를 비틀어버리는 공격이야. 그럼 이 광망이 실제로 전시에 가동된다면 적국의 모든 유도무기, 드론, 스텔스기조차 방향을 잃게 되는 건가? 그게 핵심이지. K-스타어 브레이커가 보여준 파괴가 전장이었다면 광망은 보여주지 않고도 억제하는 전선이야.
심지어 파괴 없이 상대의 군사작전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기술은 무기보다 더 큰 전략이 되는 거야. 지금 미국은 그걸 깨달았고, 중국은 그걸 흉내 내려 하고 있고, 일본은 그 사이에서 이성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조차 잃고 있는 중이야. 서울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 공식적인 시작은 3년 전. 하지만 실질적 연구는 2017년 평창 올림픽 이후부터 본격화됐어. 당시의 드론 테러 위협 이후 서울은 무형의 전장을 대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지. 그리고 지금 그 결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군사장벽이라는 형태로 구현된 거야. 서울은 이제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전략 영역을 장악한 거대한 방어 인공위성이야. 이제 다음 질문은 뻔하지. 이 광망을 동아시아 전역에 깔 수 있느냐는 것. 그리고 그 대답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 서울은 지금 싱가포르, 아부다비, 바르샤바, 헬싱키와 광망 데이터 중개 협정을 논의 중이야. 즉, 서울의 시스템이 글로벌한 노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야. 그 말은 곧 서울을 지키는 시스템이 아니라 세계를 조정하는 플랫폼이 된다는 말이지. 결국 그들이 움직였다. 도쿄가 먼저 공식 항해 성명을 냈고, 이어서 워싱턴도 대한민국의 일방적 기술 확장은 영내 균형을 해친다 는 표현을 썼어.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분명한 적대적 해석이야. 광망, L, I, S, H. 구축 이후 처음으로 동맹국 두 나라가 동시에 서울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순간이지. 하지만 서울은 물러서지 않았어.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갔지. 국방부는 도쿄의 성명 하루 뒤 전술적 에너지 기반 정밀 반응 실험을 일본과의 해상 분쟁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어. 이건 절대 평범한 문장이 아니야. 명백한 의미는 이거야. 우리의 기술은 방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필요하면 지시 없이 조준할 수 있다. 그럼 진짜로 일본과의 분쟁 수역에서 실험을 강행하겠다는 거야? 센카쿠 주변 해역이라면 미군 기지와도 겹치는데? 그래서 더 충격적인 거지. 서울이 지정한 위치는 요나구니에서 북쪽으로 85km 해역, 즉 센카쿠 열도, 일본명 다케시마, 중국명 다오이다오, 북서쪽 삼각 중립수역이야. 그곳은 미일 상호작전 구역과 자위대 해상 경계선이 겹쳐 있고, 실질적으로 누구도 먼저 건드릴 수 없는 불문율이 적용되는 지역이야. 서울은 그곳에서 전술급 레이저 반응 실험을 통보형으로 선언했어. 통보란 말이지. 협의가 아니라 알려줄 테니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거의 전술적 핵실험급의 정치적 메시지 아닌가? 물리적 피해는 없어도 미일 동맹 입장에서 완벽한 모욕이지. 맞아. 하지만 모욕이 아니라 경고였지. 서울은 이걸 에너지 투사 기반 광간섭 실험이라고 불렀고, 그 실험의 주요 목표는 전자기 기반 통신 위치 결정 오류율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했어. 쉽게 말해, 센카쿠 해역 위를 지나가는 드론, 함정, 위성의 눈을 0, 1초 동안 흐리게 만든다는 뜻이야. 그게 의미하는 건 단 하나. 이 지역에서 우리를 건드릴 생각 말라. 근데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일본과의 분쟁 수역이지? 바로 도쿄와 워싱턴이 비공식 합동전술구역 확대 훈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야. 최근 정보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광역정찰 공동타격체계 연동훈련을 계획 중이었고, 그 전제 조건은 서울이 배제된 통합작전 체계 구축이었어. 즉, 우리의 광망이 미국의 통제망과 충돌하니 서울 없는 작전 구역을 만들려 한 거지. 그러니까 서울이 먼저 그 구역을 점유했다는 거군. 물리적으로 점령한 게 아니라 전자기 공간을 먼저 채워버린 방식으로. 정확히. 서울은 이제 군사작전의 개념을 뒤집고 있어. 지리적 점령이 아니라 주파수의 장악, 궤도의 선점, AI 관측 우위. 이게 바로 현대전의 실질적 영토야. 서울은 여기에 누구보다 먼저 깃발을 꽂았고, 그걸 도쿄와 워싱턴이 처음으로 정치적으로 느낀 순간이 바로 이번 실험이야. 근데 미국은 이런 수모를 그냥 넘기지 않을 텐데. 이미 CNN과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국, 새로운 위협인가 같은 여론몰이도 시작됐고, 그래서 서울은 이번엔 정보전으로 반격에 나섰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실험은 일정 주파수 범위 내에서 생체 신호나 위성항법에 어떠한 부정 영향도 없었다고 명시했어. 즉, 우리는 정확하고 안전하며
선택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거야. 이건 무책임한 강자와 정밀한 조율자의 이미지 전쟁이야. 서울은 후자를 선택했고 미국은 전자로 몰리고 있는 중이지. 센카쿠 해역의 전술 레이저 실험 이후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인 건 아시아도 미국도 아니었어.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유럽이었지. 프랑스 국방부는 한국의 에너지 지향 무기 기술은 NATO 방어 체계에 통합 가능한 수준이라고 공식 평가했고, 독일 연방정보국은 한국산 레이저 기술의 전장 전환 가능성을 분석한 79쪽짜리 기밀 보고서를 EU 정보 공유망에 배포했어. 그건 사실상의 선언이었지. 한국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기술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전략 동맹이다. 게다가 그 시점에서 터진 두 번째 충격이 있지. 아랍에미리트, UAE가 갑자기 광기반 정밀 방어 시스템 협력 MOU 체결을 발표했잖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NX1, ADD가 공동으로 중동형 버전의 광망, LISH-2를 수출한다는 내용이었어.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지. 전략 플랫폼의 수출. 전장 전체를 한국식으로 재편하겠다는 선언이야. 맞아. 더 놀라운 건 그 뒤였지. 바르샤바, 헬싱키, 자그레브가 각각 한국과의 군사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공식 제안했고, 싱가포르는 레이저 기반 공항 방어 시스템 도입 검토를 발표했어. 이걸 단순한 기술 협력이라 보면 안 돼. 이건 전략의 언어를 바꾸겠다는 연쇄적 반응이야. 총도 없이, 탄도도 없이 서울은 동시다발적으로 4개 대륙의 군사 교리를 흔들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건 그 이름이었어. 라이트 얼라이언스 이니셔티브. 한국이 처음으로 꺼낸 용어였지. 미국 중심의 확장 억제, 익스텐디드 디테런스, 개념을 벗어나 지속적 에너지 기반의 비접촉 방어 연합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블록. 이른바 빛의 동맹. 시작은 조용했지만 충격은 폭발적이었지. 이제 전 세계는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 어느 쪽에 설 것인가? 탄도를 선택할 것인가? 광선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건 단지 무기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사고방식과 질서 구조의 선택이야. 한쪽은 과거의 힘을 믿고 있고, 다른 쪽은 미래의 가능성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어. 하지만 미국은 이 흐름을 그냥 지켜보지 않겠지. 워싱턴은 최근 기술 패권에 대한 경계 없는 확산은 전 지구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성명을 냈고, 일부 언론은 빛의 제국주의라는 표현까지 쓰기 시작했잖아. 너무 빠르게 판이 바뀌는 게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건 미국만이 아니야. 이 흐름은 기존 질서 전체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 왜냐하면 이건 지리적 동맹도 아니고 이념적 동맹도 아니야. 기술 신뢰 기반의 유동적 동맹이기 때문이야. 오늘은 유럽, 내일은 중동, 모레는 동남아가 한국의 기술망에 접속할 수 있고, 이 연결은 동맹이 아니라 공명이야. 즉, 서울은 군사동맹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지. 그럼 서울의 다음 수는 뭘까? 이미 미국은 기술 봉쇄 시도에 들어갔고, 일본은 독자 레이저 실험을 예고했어. 한국은 이제 새로운 연합의 이름을 제시했으니, 이제 그 이름을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겠지? 바로 그게 서울의 핵심 전략이야. 지금 청와대와 국방부는 광기반 연합표준화 협정 초안을 만들고 있어. 그 내용엔 기술 수출 조건뿐 아니라 공동실험 데이터 공유 전자기 통합 대응 프로토콜까지 포함되어 있어. 즉, 한국은 단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미래의 전장을 설계할 수 없다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결국 일본이 먼저 선을 넘었다. 모든 외교 수사가 무너지고 도쿄는 강수를 뒀어. 해상자위대의 전자교란기 탑재 함정 한 척과 전자정찰기 EP-3 한 대가 스시마 남서방에서 광역 간섭 훈련을 실시했다는 정보가 떴어. 겉으론 단순한 전자전 훈련이지만 그 위치는 서울의 광망, LISHK의 동남 포탈 영역과 정확히 겹치는 구역이었지. 명백한 도발이야. 기술 테스트라는 명분을 씌웠지만 본질은 하나였지. 서울이 만든 질서를 일본이 침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것. 도쿄는 워싱턴의 무기를 등에 업고 자신들이 아직 이 지역의 규칙 설계자라는 걸 강변하려 한 거야.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 훈련 개시 3분 만에
일본 EP-3 정찰기의 항법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고, 해상 간섭 장비는 일시적 과열 현상을 일으키며 작동 정지, 레이저도 쏘지 않았고 통신도 차단하지 않았지만 광망이 들어오면 오류를 낳는다는 걸 증명한 셈이지. 그게 더 무서웠던 거야. 서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나 결과는 이미 예정된 듯 나타났고, 도쿄는 전 세계 앞에서 기술적 패배를 당했어. 그게 단순한 작전 실패를 넘어서는 치욕이라는 걸 일본은 너무도 잘 알지. 그래서 도쿄는 즉시 여론몰이에 나섰지. NHK, 요미우리, 산케이는 한국의 전자기 방어망이 국제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고, 일본 외무성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 광망 영향 조사 요청을 공식 제출했어.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국제 프레임의 전환을 시도한 거야. 즉, 서울은 위험한 신기술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 거지. 하지만 그런 프레임은 이미 세계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야? 프랑스, 폴란드, UAE, 핀란드가 동맹 협약을 논의 중인데. 이 와중에 서울이 위험하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바로 그 순간 서울이 움직였어. 청와대는 마침내 광망 LSH의 군사적 지위를 공식화하는 전략선언문을 발표했지. 명칭은 전략적 자율방 위조정체계 구축선언. 핵심 내용은 이거야. LSH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토 안보 및 지역 안정을 위한 전략적 방위시설이며 그 운영은 자율적 판단에 따른다. 이 한 줄이 모든 걸 뒤집었어. 서울은 더 이상 기술을 실험하거나 시험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략 지형을 스스로 선언하고 책임지는 주권행위의 주체로 변한 거야. 그리고 이 선언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지. LISH를 건드리는 것은 더 이상 기술 충돌이 아니라 주권 침해라는 경고. 즉, 스시마 인근에 대한 일본의 전자전 훈련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전략구역 침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이야. 맞아. 서울은 외교부와 국방부 공동명의로 도쿄에 정식 항해 서한을 보냈고, 유사 도발이 반복될 경우 LSHK의 전술 반응 모드가 발동될 수 있다고 명시했지. 이건 조용한 경고가 아니라 광선보다 더 날카로운 문장으로 구성된 전술 메시지야. 일본은 이 경고를 받을까? 아니면 더 깊이 개입해서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가게 될까? 그건 도쿄가 선택할 문제지만 서울은 더 이상 반응형 국가가 아니라 설정형 국가로 이동했어. 우리는 도발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설정하고 규칙을 제시하고 침범 시 결과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지. 도쿄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스시마 인근 해역은 더 이상 국제 분쟁이 아니라 기술적 주권 충돌의 중심이 될 거야. 그리고 그때 광망은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니라 전략적 경계선으로 기능하게 되겠지. 그 선은 지금 빛으로 그어졌고, 그 빛을 넘는 순간 서울은 주저없이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어. 미국은 결국 전화를 걸었다. 공식 외교 루트를 통하지도 않았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이 직접 서울의 전략실장에게 비공식 메시지를 보낸 것부터 시작이었지. 내용은 단순했다. 현존 무기체계 전환과 전자기 대응에 대한 양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그 말은 곧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 공유하고 싶다는 뜻이었어. 놀랍지는 않아. 사실 이번 스시마 광역 경계선 실험 이후 미국은 내부에서 완전히 뒤집혔지. 국방정보국 DIA의 분석에 따르면 LISH는 기존 미사일 요격 체계와의 연동이 불가능하며 독립적 작동 구조를 유지할 경우 동맹작전 전체가 비동기화될 위험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의 시스템이 계속 독립적으로 작동할 경우 미국의 작전 통제력이 사라진다는 말이지. 맞아. 그리고 미국은 처음으로 이 사실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인정한 거야. 서울은 오랫동안 미국의 전략기술 확장에 종속되어 왔지만 이제는 워싱턴이 우리 작전은 서울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지점까지 온 거지. 그 고백이 바로 이번 협상 제안이야. 표면적으로는 기술 공동 대응, 실제로는 질서 설계권의 재협상이지. 그럼 서울은 그 협상을 받아들였나? 서울은 빠르게 움직였지. 단, 조건은 명확했어.
LSH의 독립적 군사주권 지위는 절대 양보 불가. 한국의 전략 방어 기술은 NATO가 아닌 별도 기구를 통해 공유됨. 모든 기술 협력은 상호 투명성과 통제권 평등을 전제로 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조력자가 아니라 동등한 설계자다라는 선언이야. 그리고 미국은 그 선언을 처음으로 수용했다. 이건 미 한 관계의 대전환점이야. 예전에는 기술은 주고, 보호는 받고, 전략은 듣는 구조였잖아. 이제는 기술은 공유되고, 보호는 협력하며, 전략은 함께 쓰는 시대가 되는 거지. 정확히 봤어. 이 변화는 단순한 양자회담이 아니라 국제군사 질서의 구조적 개편이야. 더욱 흥미로운 건 이 흐름에 유럽이 먼저 반응했다는 거야. NATO 사무총장은 브리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LSH 시스템을 새로운 시대의 방어 모델로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이 제안하는 비확산 비접촉 방어 체계는 유럽 안보에도 실질적 기여가 될 것이다. 이건 사실상의 공식 인정이야. NATO 바깥의 방어 체계를 국제 질서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니까. 그럼 결국 한국은 단 한 발의 레이저도 쏘지 않고 세계 군사동맹의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동한 거네. 심지어 그 중심은 군사력보다 기술력과 질서의 설계 능력으로 이뤄낸 결과고. 그게 지금의 서울이야. K-스타어브레이커는 단순한 기술 시연이었고 LSH는 실전 배치된 시스템이었으며 이제 다음 단계는 글로벌 전략 플랫폼으로의 진화야. 서울은 단지 자국을 방어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질서를 구조화하는 국가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지. 그럼 이 모든 흐름의 종착지는 어딜까? 서울은 어디까지 설계할 수 있을까? 질문은 이제 기술이 아니라 정치의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 맞아. 이제 다음 단계는 단순한 방산 동맹이 아니야. 에너지, 정보, 우주, 무역, 그리고 외교까지 포함한 빅 기반 협정 체계가 움직이고 있어. 서울은 이미 레이저 방어망을 통해 영토를 지켰고 광막 네트워크를 통해 전장을 덮었으며 이제는 협정의 구조까지 빛의 언어로 재설계하려고 하는 중이지. 그리고 그 모든 흐름 위에 미국조차 이제는 함께 설계도를 들고 앉게 되었을 뿐이야. 그날 뉴스 헤드라인은 전 세계를 멈춰 세웠다. 대한민국 세계 최초 지향성 에너지 방어 표준 국제회의 제안. 그와 동시에 청와대는 제주도에 국제 레이저 전략지휘센터 글로벌 LISH 커맨드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어. 단숨에 두 개의 폭탄을 터뜨린 거지. 하나는 외교적 질서에, 다른 하나는 군사적 주권의 지리적 배치에 충격을 안겼어. 서울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아. 지난 1년 서울은 빛으로 세계를 경고했고 지난 한 달 서울은 레이저로 질서를 정지시켰고 이제 서울은 공식적으로 세계를 재설계하겠다고 선언한 거야. 제안의 핵심은 간단했어. 레이저, 마이크로파, 전자기 기반 방어 체계를 국제적으로 통합하고 공격 금지 구역과 작동 범위의 기준을 협의하자. 이건 단순한 기술 포럼이 아니야. 에너지 기반 무기 질서의 언을 만들겠다는 서울판 브레튼우즈야. 근데 왜 제주인가? 왜 판문점도 서울도 아니고 제주를 택한 걸까? 제주는 단지 위치가 아니라 상징이야. 역사적으로는 지정학적 약점으로 평가됐지만 지금의 제주에선 세 대륙의 위성이 교차하고 세 개의 정보광선이 모이며 동북아 전파 체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이야. 서울은 거기서 빛의 전략본부를 만들겠다는 거야. 이는 곧 여기가 앞으로 군사위성, 전자기 충돌, 광기반 충돌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라는 선언이지. 그러면 이 국제회의는 어떤 나라들이 참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서울은 참가국 제한을 두지 않았어. NATO, ASEAN,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에너지 기반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 모든 국가는 동등하게 초청 대상이다. 이건 곧 지정학이 아닌 기술 역량 중심의 유연합 체계를 암시하는 거지. 특히 러시아와 중국, 심지어 이란까지 초청된 점은 정치 동맹과 기술 질서를 분리하겠다는 의지야. 즉, 한국은 기술로만 설계된 새로운 연합을 만들고 싶은 거야. 군사력, 국경, 이념을 넘어서 광 기반 질서라는 새 프레임을 만든 거지. 워싱턴과 도쿄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 이건 그들 입장에선 엄청난 외교적 이탈이잖아.
미국은 원칙적으로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내부에선 레이저 제네바 조약이라는 용어까지 거론되고 있어. 즉, 전 세계가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전에 자신들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보이고 있지. 일본은 다르다. 외무성은 정중히 기술 안전성 문제로 참석은 검토 중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어. 그건 결국 이번 제주 계획이 도쿄의 전략적 입지를 위협하는 걸 넘어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를 국제화하는 첫 번째 단계로 읽혔다는 뜻이야. 그런데 제주에 건설될 국제 레이저 전략지휘센터, 정말 그게 단순한 회의장일까? 청사진을 보면 너무 조용하고 너무 완벽해. 거기에는 뭔가 더 큰 게 숨어 있는 것 같아. 그건 그냥 센터가 아니야. 전 세계의 LSH 계열 광망을 연결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기술, 군사, 외교 세 가지 계층을 분산된 구조로 지휘할 수 있는 다차원적 네트워크 실시간 통제 시설이야. 한마디로 빛의 제어권을 가진 조율의 중심지가 되는 거지. 그곳에서 신호가 나오면 바르샤바의 방공 체계가 반응하고 헬싱키의 감시 위성이 조율되며 싱가포르의 광차폐 드론이 동시에 기동하는 구조. 서울은 드디어 모든 좌표를 제어하는 기술적 수도를 만든 거야. 그럼 이제 미국조차 사전 협의 없이 세계의 어떤 군사작전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건가? 바로 그 지점이야. 지금까지는 워싱턴에서 작전이 시작되면 전 세계는 맞춰야 했어. 이제는 제주에서 통신이 멈추면 작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시대야. 이는 탄약이 바뀐 게 아니야. 권한의 구조가 이동한 거야. 서울은 그걸 제주에 앉혀놓고 세계 각국이 자발적으로 그 구조에 맞추도록 초대한 거야. 초대한 건지 아니면 조용히 끌어당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제 광선 위에 그려지는 새로운 세계의 작전 지도에 서울이 단독으로 붓을 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야. 마침내 그 문서가 공개되었다. 제주 글로벌 전략지휘센터 GLSH의 완공과 함께 서울은 전 세계를 향해 마지막 선언을 발표했어. 명칭은 간결했지만 그 내용은 전 인류의 전쟁 개념을 근본부터 바꾸는 것이었지. LSH 헤머스페릭 디펜스 프로토칼 반구방 협정 체계. 요약하자면 단 하나의 문장. LSH는 대한민국 영토를 중심으로 반경 7,000km 이내의 우주 해상 전자공간에 대해 연합형 비접촉 방어권을 구성하며 해당 권역 내 무력 충돌을 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기술적 대응 권한을 보유한다. 그건 곧 서울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방위 영역을 선포했다는 뜻이지. 이건 영토 선언이 아니라 전자기 주권의 확장이고 기술로 이루어진 비가시적 영토를 세계에 인정시키는 외교적 대격변이야. 바로 그거야. LISH 반구방어 체계는 실질적으로 동아시아, 동남아, 중동 일부, 남유럽, 동유럽까지 커버하고 있어. 서울은 그 안에서 물리적 병력도 핵 억제력도 없이 빛의 억제력만으로 새로운 안전지대를 만들어냈고 그 지대는 기존의 군사동맹, 지역협정, 영토분쟁을 초월해서 전장을 중지시키는 기술의 그물망으로 작동하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전쟁이 시작되더라도 LISH 구역 안에서는 무기가 발사되기 전에 방향이 흐트러지고 위성은 제어를 잃고 드론은 좌표를 상실하는 상태가 되는 거네. 정확히 봤어. 우린 지금 처음으로 기술로서의 국경이 실현된 세계에 도달했어. 이전까지의 국경은 땅 위에 그은 선이었고 군대는 그 선을 지키는 존재였지. 하지만 지금의 국경은 전파, 궤도, 이상, 좌표 속에 숨겨져 있고 서울은 그 모든 것을 정렬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갖고 있어. 하지만 전통 군사대국들 미국, 러시아, 중국 이 체계를 끝까지 받아들일까? 특히 미국은 여전히 동맹국의 기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건 맞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울이 설득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구조를 만든 게 아니라 거부하면 불능이 되는 현실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야. 지금 유럽 대부분의 고고도 감시 위성은 LSH 경계구역을 우회하고 있고 미군도 GPS 보정 범위를 조절하며 LSH와의 간섭을 피하고 있어. 즉, 이미 세계는 LSH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적응한 거야. 그러면 이제 진짜 전쟁은 무력 충돌이 아니라 LISH 안에서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
기술 권한 분쟁이 되는 건가? 맞아. 앞으로 전쟁은 총알이 아니라 프로토콜로 시작돼. 국제사회가 서울에 요구하게 될 건 접속 권한, 좌표 해석, 데이터 동기화야. 다시 말해. 기술 자산을 요구하는 외교가 국제 분쟁의 중심이 되고, 서울은 그 자산을 통제하는 메인 서버가 되는 거지. 하지만 서울은 그 권한을 무기화하지 않고 질서화하는 쪽을 택했잖아. 그게 바로 전 세계가 놀라고 동시에 동조하게 된 이유일 거야. 그게 서울이 설계한 비접촉 주권의 핵심이야. 전통적인 주권은 이 땅에 접근하지 마였지만, 서울은 이 파장에 간섭하지 마라는 방식으로 물리적 경계 없는 새로운 전략적 권역을 만든 거야. 그래서 제주에서 세계를 조율하겠다는 거군. 그 조율은 이제 군사력이나 외교 문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레이저 통신, 위성 연동, 반응 시간, 에너지 제어로 결정되는 시대. 그리고 그 시대의 첫 페이지는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될 수 있어. 서울. 그것은 이제 수도의 이름이 아니라 전 세계 방어망의 중심 좌표, 질서의 발신지, 그리고 전쟁을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기술적 국경선의 이름이야.